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날부터 가졌던 생각을 이제 저희들은 편견이 없었고 젊은 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오고 갈 기회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니까 세계 정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목도 좀 넓힐 수가 있었고 그게 미국을 조금 더 편견 없이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소위 이번 외교 노선에서도 자주파가 아마 힘을 많이 발휘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젊은 날 친중 성격의 사상적 세례를 많이 받았던 거죠. 이영희 씨의 뭐 파르긴과의 대화 정신 나간 이야기죠.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참 뭐 이번에 이 보시면은 이 주한미군 재배치설을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논평을 할 때 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객언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예비역 해군대령이 글을 기고했는데 이거는 오늘 한번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구나. 군에 관계되신 분들이 현재 주한미군 배치설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다가 제 생각을 좀 더하면은 전체 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대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친화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정부가 한반도 남쪽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거죠. 그거를 미국의 핵심 관계자들이 전부 다 공유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왔던 몇 명의 미국 그 선거 감시단들이 쓰는 보고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보고서는 얼렁뚱땅 쓰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부적으로 쓰거든요. 그 보고서가 미국의 핵심 관계자와 싱크탱크에 전부 다 공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반도 남쪽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감시단으로 오신 분들은 현재 요직에는 있지 않지만 그야말로 상당한 그런 크레딧을 가진 인물들이죠. 워싱턴 DC에서.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재배치설이 이게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 미국 자체의 그런 큰 정책 방향 선회와 관련해 가지고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렇게 아마 전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오늘 글을 쓰신 퇴역한 군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미군 재배치설이 자기가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 입장에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과거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재배치이기 때문에.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설은 미국과 중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슈의 토대 위에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는 관세정책과 같은 그런 경제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남부 국경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유입을 막겠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재배치설의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것이죠. 현장에 있는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인도태평양처럼 장성들 4스타 3스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발언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수뇌부 수뇌부가 쥐고 있는 거죠. 바로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 주일미군 사령관이 3성 장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4성 장군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한미군을 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중심 인물에는 누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인물이 있는 겁니다. 엘브리지 코비 올해 45세입니다. 45세지만 2018년 2019년도에 트럼프 1기에서 굉장히 요직을 좀 했던 사람이죠. 이 양반의 현재 직책이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의 군사 전략이 특히 그런 군대 이동이나 재배치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결정권을 거의 다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성 장군이나 삼성 장군이나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이 45살에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대를 여러분들 졸업한 이 양반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양반 생각은 명확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재배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직접 간접으로 밝혔지만 실세 에브리지 콜빈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런 거죠. 이 양반이 그냥 모든 그런 파워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특히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죠. 45살입니다. 45살. 실세인 에브리지 콜빈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한국과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인질로 삼는 이른바 인계철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했겠죠. 이 양반이. 실세인 에브리지 콜빈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주한미군의 재정비는 단순히 대중 억제책 차원만이 아니고 바로 미국의 본토 방어, 미국의 남부 국경을 지키는 문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두 가지 가장 여러분들 골격에 해당하는 정책은 대중 억제, 남부 국경 관리 두 가지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입장을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평택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초기에 화력이 집중이 되게 되면 28,0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군 관계에 대해서 대역한 분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뢰를 두는 겁니다. 트럼프 얘기는 미국 본토 방해에 최우선을 두고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고 멕시코와 마주한 3200km 남부 국경지대는 8600명으로 정원됐다. 트럼프 1기 처음에만 하더라도 2500명이었던 병력이 트럼프 1기 4년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4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2기는 더욱 파격적 소요를 제기한다. 순환주기의 스트라이크 전투대대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려는 의도다. 뭐 자기 나라 여러분들 병력을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착하게 그냥 지적하는 겁니다. 군 관계 퇴역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장 지휘관의 의견도 거의 무시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실세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사령관들은 군인이니까 정무적 판단보다도 그냥 본인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겠죠.
뭐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 아까 소리 봐야 현장에서 이야기해 봐야. 그래서 이제 재배치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거기다가 뭐 더 중요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해군하고 공군력은 지원하지만 지상군은 당신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선 보고서가 다 이제 워싱턴 DC에 조야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 회람이 되고 나면은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릴 겁니다. 아, 이 한반도 남쪽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복원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아마 그런 의견들을 대부분 다 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분께서 한국의 중국화를 걱정한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냐 그런 데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죠.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자기 나라를 잘 여러분들 이렇게 가꿔야 되는 거죠. 특히 나라를 우리는 잃어본 경험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각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야무지게 나라를 보위하고 단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국 문제는 미국 내 소위 미국의 수뇌부가 결국은 신경을 쓰는 건데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가운데 아주 부분에 속하는 뭐 아주 소소한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한국 문제가 이번에 이제 대선이 이제 시간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겠죠. 뭐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피부로 자기 문제로 느끼지 못하면은 설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미국을 오판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죠.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미국을 되게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은 사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심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음 가운데 신호를 들으려면은 마음이 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또 때로는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본인들이 만든 서사에 맞춰서 미국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날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미국 사람들 대부분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쿨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 표현으로 It's your business입니다. 네가 네 일이고 It's my business 내 일인 겁니다. 내 일은 내가 신경 쓰고 네 일은 네가 신경 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내밀한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악수하고 만나서 뭐 하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야기하다가 또 이러면 악수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하고 내가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관여 안 하는 것이 그게 문화지 않습니까? 외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뭐 미국에 대해서 불편하면은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거지 우리처럼 이런 데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완전히 서로가 의식이 다를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쿨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여기서 간두지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날에 이제 사업이라든지 직장에서 미국 사람하고 거래라는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분들은 아마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이 어떤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선일보에서 거의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보는 칼럼입니다. 신문의 칼럼들이 전부 다 뭡니까? 싸가지가 없는 글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거의 소개도 안 하고 읽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정독해서 읽는 글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전 외교부 북핵 대사 글은 항상 봅니다. 왜? 이분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고 평생 동안 외교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정직하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글을 통해 가지고 한 자리를 얻기 위해가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글을 트는 것이 아니고 글을 정직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쓰는 글은 저처럼 글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글을 보면은 이 양반이 정직하게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 동맹 없는 한국은 중화 제국주의 앞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일 뿐이고 실용 외교란 이름으로 균형 외교를 초래해서 미중 사이에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기를 하겠다고 하면은 역풍이 엄청나게 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정직한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읽어볼 만큼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뭐 그러나 이제 정권은 교체가 됐고 일반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개인에게는 그냥 운명이 되는 겁니다.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이 선택하면은 뭐 그대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대선 보고서 미국 전략국제문제 CSIS인가 뭐 C에서 한미 동맹 내에 조용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번에 대선 보고서가 여러분들 회람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보통 설마 그럴까 하는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일부 우방국들의 안미 경중 노선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 이게 이제 아마 싱가포르에 열렸던 그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 국방장관이 한 경고일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백악관 논평에는 세계 민주국가들에 대한 중국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번에 대선 보고서가 그냥 소개되면은 상시하게 합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은 보고서를 어마어마하게 꼼꼼하게 쓰지 않습니까? 다 이름 읽을 겁니다. CSIS 전략국제문구소의 한국 대선 분석 보고서는 한미 동맹 내에 조용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에 대한 실용적 균형 외교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갈등이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 친중이라는 그런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40대 50대 생각이 안 바뀌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용인 안 할 거라는 겁니다. 1기 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문재인 정부하고 대충 티끌태끌 하면서 갔지만 지금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를 이 사람들이 볼 겁니다. 보고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중 외교가 설 땅은 없다. 미국 안보 지원에 의존한 한국이 군행 외교를 논할 분위기는 아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이런 이용준 전 북핵 대사가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미국 조야의 우려는 한국이 중립 또는 친중 지연령으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반영한다. 그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럼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한데 그럼 그거야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키우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거죠. 한국을 지켜야 될 뭐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양반들끼리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전 세계가 미중 두 진영으로 재편되고 유럽의 전통적 중립국들마저 중립을 포기한 미국 안보 지원에 의존한 동맹국 한국이 균형 외교를 논할 분위기는 아니다. 왜 공 박사님 이제 선거 안 다룹니까? 지금 와서 다루면 뭐합니까? 지금 와서 뭘 다루겠어요? 게임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내가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감이 안 와닿으면은 그럼 뭐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는 거지. 나를 탓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게임이 끝났는데 뭘 지금 와가지고 게임 다시 하자고. 인생이든 여러분들 나라든 간에 기회란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5년이란 긴 세월을 다 놓친 겁니다. 그거는 뭐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6월 3일 한국 대선이 뭘 한국인들에게 의미하는지를 꼭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알겠냐 이야기죠.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툭 깨고 다 이야기해 줄까요? 뭐를 이야기하는지. 옛날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자, 미중이 사생결단, 가끔가다 이제 급하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중 사생결단의 패권 대결에서 대미관계와 대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글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미중이 사생결단의 패권 대결을 벌이는 현재 상황에서 대미관계와 대중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있는 그대로 보겠냐 그 사람들이. 그게 관건인 겁니다. 나는 보기가 어려울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다 여러분들 눈을 가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패착인 거죠. 한반도 서해를 남중국해처럼 중국 영해로 만들고 남북한을 길들여 속박처럼 거느리는 중국에 맞서 주권을 지키려면은 견고한 한미 동맹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용준 전 북핵 대사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이거는 지금 당인 겁니다. 당위. 마땅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위를 뭐 글 쓰는 사람은 당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냐. 뭐 펄쩍 뛰겠죠. 아니 공 박사님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현실주의자니까 항상 묻는 겁니다. 당신들 독립국가 유지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중화 제국 앞에 한미 동맹 없는 한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일 뿐이다. 여러분들 나이살을 먹고 평생을 여러분들 외교 전선에 뛴 사람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선일보 칼럼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각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용준 전 북한 여러분들 핵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이
흔적이 남는 여름 조선일보 칼럼에 중화 제국 앞에 한미 동맹 없는 한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뿐이다. 신정부가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주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항상 이용준 전 북한 핵대사는 당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동맹국을 향해 심판의 칼을 뽑아든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적 중국을 향해 균형 외교의 나팔을 분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역풍은 주한미군 감축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길한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쪽은 항상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칼럼은 참 항상 이렇게 정직한 칼럼을 쓰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등장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된 겁니다. 앞으로. 아주 어렵게 된 겁니다. 무진장 어렵게 된 거죠. 제가 이번에 대선 분석 보고서가 미국인들이 쓴 대선 분석 보고서가 아마 내일 모레 이렇게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아마 워싱턴 DC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비용을 치르고 지킬 만한 나라인가 이런 질문을 본인들이 던질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질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고 한국의 직접 여러분들 선거를 참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쓴 보고서를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 변화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장악한 일명 자주파 세계 패권 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겠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 서사 내러티브에 의존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일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겠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고 안 하겠죠. 끝에는 한국인들은 독립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용준 대사 글 살펴봤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다 복종하고 사는 거죠. 순응하고. 오늘 이 월간조선에 배진영 편집장이 소설을 한 건 소개했네. 그 소설이 아마 많이 읽힌 소설이 모양인데 프랑스가 이슬람이 이제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무슬림들이. 이제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미셸 우엘백의 복종 체제 붕괴와 대중 지식인의 비극을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 이게 아마 몇 해 전에 많이 읽혔던 모양입니다. 저는 직접 책을 읽지 않고 이 배진영 월간조선 편집장이 칼럼을 쓴 걸 보고 대략 어떤 소설일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유추해서 체제가 바뀌게 되면 대개 이제 복종을 하는 겁니다. 순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가져왔던 그런 가치관을 그냥 버리고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보시게 되면은 2015년 프랑스는 이슬람 테러로 홍역을 치렀는데
11월 3일에는 파리 곳곳에 이슬람 테러리스트 총격전이 발생했고 130명이 목숨을 잃었고, 프랑스도 여러분들 이슬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참 많죠. 이슬람 불법 체류자 이민자 문제 때문에. 이 소설이 아마 1900 나온 지가 제법 됐는 모양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했는데 그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파리 제3대학에서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는 40대 중반의 교수인데, 이 양반이 프랑스의 이슬람 정권이 들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변질해가는 그런 부분을 출세를 위해서 이런 본인이 변절해가는 것을 그린 그런 소설인 겁니다. 프랑스 최초로 무슬림 대통령이 등장한다. 정권만 교체된 것이 아니고 체제가 바뀐 것을 소설화한 겁니다. 이 체제 이름이 아베스 정권인데, 아베스 정권은 이슬람 교육과 일부 다처제된 이슬람 정책을 착착 펼쳐나간다. 여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강요당하면서 실업률은 낮아지고 심심찮게 벌어지던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폭동은 줄어든다. 체제가 바뀐 겁니다. 프랑스의 무슬림 대통령 이슬람 정권이 등장한 것을 이제 가지고 소설화한 겁니다. 유서 깊은 소르본 대학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자본 손에 넘어가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 학자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밥줄을 일단 체제가 바뀌게 되면 밥줄을 끊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지 않은 교수들은 정권과 대학 당국이 제공하는 당권에 차례로 넘어간다. 엄청난 액수의 월급에다가 일부 다처제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젊고 예쁜 아내들. 처음에는 새로운 체제에 순응한 것을 거부해 파리 소르본 이슬람 대학에 해직됐던 주인공도 결국은 그 유혹에 굴복한다.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서서히 사라져간다. 여자들이 예쁜 옷을 입을 자유나 교육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이런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기발난 소설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소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소설 속에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까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여러분들 배에 밥 들어오는 거 빼고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프랑스나 영국인들의 고민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기자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한 체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읽혔습니다. 뭐 저는 당장 그렇게 읽히는데요. 자기 체제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실패한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성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안에 무너지고 전혀 다른 정체성에 기초한 체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중과 지식인들이 보여주는 비겁함에 대한 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뭐 또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다 순응하고 입 다물고 체념하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지식인들은 하나둘 현실에 순치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시한 지식인들이 먼저 투항하고 다음에는 학문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온 고매한 학자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지만 프랑스 공화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속이는 일에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게 6월 달에 보니까 입법권 무기로 사법부 무력화한 해외 권력자들, 조갑제와 이재명의 3시간 만남, 선거로 위장된 독재,